네, 참가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23년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2부인 교과 수업 사례 나눔이 진행됩니다. 여기 202호 회의실에서는 초등 교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며 참가자 분들께서는 아이디 카드 왼쪽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교과를 확인하시어 해당 교과의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앞쪽 좌석부터 자유롭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에 놓인 기기는 3부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오니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고 알람이 켜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초등교과 수업 사례 발표가 시작하겠습니다. 착석하신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자료 넘기는 거 테스트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자료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 프레젠터 네 감사합니다. 이 전체 화면 좀 예. 예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2023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2부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서울 개포초등학교 교사 김누리입니다. 본 행사 진행에 앞서 얼마 전 우리의 바로 옆 학교, 옆 교실에서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우리의 선생님을 위해 추모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네, 본 행사 재개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OS, 크롬, 윈도우, 네이버 웨일까지 총 5가지 시스템을 활용한 교과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서울 숙미초 김수희 선생님, 아이패드 OS는 영광중앙초 박한샘 선생님, 크롬은 서울 영화초 오보람 선생님, 윈도우는 서울 노원초 김현정 선생님, 네이버 웨일은 전주 전라초 최나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서울 숙미초 김수희 선생님께서 로보이드 앱을 활용한 자세 감지 코딩으로 햄스터 로봇 제어하기라는 주제로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교과 수업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교육가족 여러분들 모신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한 교육 사례 발표를 담당하게 된 서울 숙미초등학교 김수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발표를 위해 준비한 내용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코딩 교육에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략한 사례 발표에 이어서 수업 상황에서 활용했던 안드로이드 태블릿 전용 앱, 로보이드 앱에서 약간 고차적인 사고 활동을 활용한 코딩이 가능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코딩이 가능하다 사례를 한 가지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대한 소개 그리고 수업 사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교육 현장 그리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한 다양한 코딩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학생들 발표와 그리고 학부모님 발표 때도 보셨듯이 디벗을 활용해서도 다양한 코딩이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데스크탑을 활용해서 코딩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디벗이 보급되면서 다양한 디지털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그 디벗 기기들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하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특히 잘 알고 계시고 학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나 잘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나 잘 찾아보실 수 있는 기기입니다. 흔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부터 무선 인프라 사업에 의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보급이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기로서 태블릿이 보급되어서 거의 모든 학교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보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특성상 범용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여러 디벗 기기들 중에서 가격대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사용하실 때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또 안드로이드 태블릿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앉아서 바닥에서 로봇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휴대성, 기동성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또 큰 특징이라서 교실에서 또는 교실 밖에서 자연 관찰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코딩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학생들과 코딩 교육을 진행할 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할 때 데스크탑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해서도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앱 인벤터라는 앱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었을 때 크롬북을 활용해서도 또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해서도 만든 앱을 실제로 활용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했을 때 학생들이 핸드폰 앱을 생각하면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핸드폰과 조금 더 유사하게 진동 기능을 활용한 게임 만들기 또는 문자 보내고 받기 등의 기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 흔하게 존재하는 어느 학교나 다 있는 그리고 다소 크롬북이나 노트북보다 약간 소소한 기기로 보이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지만 학생들에게는 핸드폰과 유사한 사용 경험을 주기 때문에 흥미로운 수업 자료로 수업 교구로 활용하실 수 있다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업에 많이 활용하시는 스크래치나 아니면 엔트리 같은 교과서에 소개된 코딩 교육 플랫폼도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엔트리 같은 경우 특히 그 UI라고 하는 그래픽이 그러니까 메뉴 구조가요. 데스크탑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태블릿을 가지고 코딩을 하려면 자유롭게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게 약간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엔트리가 개선이 많이 되면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인공지능 수업했던 사례를 조금 사진으로 넣어놨는데요. 오브젝트 그리기, 오브젝트 수정하기,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음성 인식, 텍스트 발화까지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수업 사례를 담은 로보이드 스택 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로보이드 앱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만 작동하는 앱인데요. 학생들이 초등 현장에선 특히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딩을 많이 합니다.
코딩 관련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뭐 파이썬이나 C 언어 같은 걸 사용하게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코딩의 결과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지컬 컴퓨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들이 요 로보이드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구들을 로보이드 앱과 연동시켜서 그냥 단순하게 조작하는 게 아니고요. 코딩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로봇을 제어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오늘 사례 발표로 앱 인벤터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 자료로 로보이드 앱을 활용한 수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한 게요. 기기 자체를 제어해서 기기 자체의 정보를 받아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로봇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로봇 자체만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기의 정보를 받아서 기기의 기울어짐, 기기 흔들림을 가지고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해서 이런 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사례로 로보이드 앱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로보이드 앱을 활용한 자세 감지 코딩으로 햄스터 로봇을 제어한 수업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공지능 관련한 내용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데이터, 아날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디지털 데이터, 아날로그 데이터는 분절적이다, 연속적이다 등등등등 많은 좀 딱딱한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구분했을 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초등 레벨을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내용 관련해서는 정보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가르치게 되어 있냐면요. 놀이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체험하면서 간접적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내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소개하고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닌텐도 위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만들어졌던 기기예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선생님이 2년 전에 사놨어요. 오큘러스 퀘스트입니다. 완전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학교에 6개밖에 없어. 모든 별로 1개밖에 줄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쳐다봅니다. 제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연계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디지털 정보를 기기가 받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정보는 무엇인가?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죠. 손목의 움직임, 제가 자세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제목을 걸었는데요. 손목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뒤로 기울어졌다. 우리 로봇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 쌤이 요렇게 기울이면 로봇이 움직일 거야. 근데 요렇게를 너희는 로봇에게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화두를 주고요. 그 요렇게는 사실 가속도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네. 가속도 개념도 학생이 이해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런 데이터를 기계가 받아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속도는 힘이지요. 그리고 물체가 그냥 존재하고 있을 때 어떤 힘이 가해지면 그걸 감지하는 센서가 가속도 센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학생들한테 하면요, 뭐 충격을 받았을 때 감지하는 것인가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힘을 받고 있죠.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감지해서 자세에 대해서 기기가 위로 향하고 있는지 좀 기울어져 있는지 거꾸로 돼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감지하게 되는 게 가속도 센서고요. 학생들에게는 이 설명을 해준 다음에 조금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에게 태블릿 가로 세로 모드, 핸드폰 가로 세로 모드 여러분이 항상 하고 있는 게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것이다. 지금부터 그걸 써볼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이렇게 XY, Z축이 존재하고요. 이 방향 자체를 로보이드 앱이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보이드 앱이 3축 가속도를 모두 감지하면서 태블릿의 정보를 인식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조금 찾아보자고 하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좀 잘 찾더라고요. 태블릿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뒤로 기울였을 때 로봇이 움직이게 하고 싶다. 어떤 축이 제일 뒤로 움직이는 방향을 잘 감지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Z축이 감지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Z축 가속도를 활용해서
값이 이렇게 커지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뒤로 오게 하자라고 하고요. 그때 조금 시간이 있으시면 학생들한테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고 말씀해 주시면서 약간 좀 잘난 척을 하시면 학생들이 고급 수학에 대한 인식을 진짜로요. 좀 수학이 중요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앞뒤라는 거를 로봇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 이게 디지털을 아날로그와 연동시켜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보여주는 그 방식인데요. 조금 약간의 수학이 들어간다. 기계랑 설명하려면 수학이 중요하다. 이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한 건 맞구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Z축을 활용해서요. 앞, 뒤 움직이는 코딩을요. 학생들은 값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것만 발견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걸 연동해서 로봇이 앞뒤로 움직이는 코딩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해준 다음에요.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뒤로 움직이죠? 제가 학생들한테 약속한 거는 닌텐도 위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로봇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왼쪽 오른쪽이 부족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까 그 태블릿 감지 센서 값 본 곳으로 다시 가봐라. 너희들이 태블릿을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바뀌는 값이 Z축 말고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Y축 가속도를 활용하면 왼쪽 오른쪽 값이 또 제어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코드에 앞뒤 움직이는 코드에 왼쪽 오른쪽도 추가를 해서 학생들에게 좀 코드가 깁니다만 딱 한 줄로 내 손목 움직임이 그대로 로봇에 전달된다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 완성이 되면 많이 신기해요. 진짜로 원격 조종을 하고요. 기존 로보이드 앱의 기초적인 메뉴는 버튼,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손에 기기만 들고 기울이기만 하면 자기가 들고 있는 모습대로 자기가 기울인 자세대로 로봇이 움직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격 조종을 신기해하면서 축구를 한 판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대단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손목 감지라는 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축구 다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얘들아 미안하지만 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면서 선생님 저희는 왜 코딩을 한 건가요? 아까 그거 어려웠는데 라고 말을 해요. 약간 허무해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시판되는 모든 앱이 사람들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아서 디지털로 전환해서 만든 거다. 이 앱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기기들은 사람들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아서 컴퓨터와 로봇한테 줘서 작동하게끔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 앱 하나를 손목 움직임을 감지한 앱을 너희들이 진짜 시판된 앱을 만들었고 너무 잘했고 너무 대단한 경험을 했고 앞으로 너희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수업 내용을 마무리를 지으면요. 학생들이 내가 존재하는 앱을 만들었구나 라고 목에 좀 힘을 주면서 즐겁게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상 로보이드 앱을 활용한 자세 감지 코딩으로 로봇 제어하는 수업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로보이드 앱을 활용해서는 흔들기를 활용해서 랜덤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게임 등등 많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한 게임,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한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사실 학교에 어느 학교나 다 있는 기기고 너무 흔한 것 같은데 그 기기를 활용해서도 다양한 코딩 그리고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략하게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보고를 드렸고요.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학교에서는 6학년 실과를 중심으로 많이 다루는데요. 이때 사용하면 더 편리한 디바이스인 안드로이드 패들릿과 한 손에 착 들어오는 코딩 교육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참가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손을 드신 분에게는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뜨시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희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발표를 마련해 주신 김수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입니다. 두 번째 교육 사례는 수학 도덕 과목과 연계한 아이패드 수업입니다.
이 두 교과는 보통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과목으로 꼽히죠. 하지만 이 교실에서는 체육 다음으로 재미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마법이 아닌 아이패드로요. 두 번째 발표는 마법 같은 아이패드 수업을 준비해 주신 영광중앙초등학교의 박한센 선생님 발표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목부터가 참 유니크한 넘버스를 활용한 체육 다음으로 재미있는 수학 도덕 교실인데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해준 피드백이라서 여러분께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좀 멀리서 왔어요. 전남에 있는 영광중앙초등학교에서 지연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먼저 그리고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활용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집이나 자기 자녀 또는 내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패드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고요. 근데 우리 학교에 아이패드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저기 전남 손 내리고요. 네, 거의 없죠. 이게 되게 개인 사용자로서는 아이패드 사용자가 많은데 학교는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대부분 안드로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아이패드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오해가 아이패드에서는 다른 플랫폼을 쓸 수 없다. 이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아이패드에서는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애플 전용 앱이 있어서 애플에서 아이패드에서만 쓸 수 있는 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구글도 쓰고 싶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쓰고 싶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쓰고 싶어서 아이패드를 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안 써봤지만 야, 그거 애플에서만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앱스토어를 봐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앱이 있고, 특히 저도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 제 딸아이한테 아이패드를 사준 이유가 교육용 앱이 19만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적으로 태블릿을 활용하실 때 아이패드도 꽤 괜찮은 옵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물론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에 쓰는 거에서는 지금 연령 등급의 문제가 있어요. 12세 이상으로 돼 있죠. 그런데 챗GPT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에서는 전용 앱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때 웹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앱에 이렇게 설치된 상태에서 하면은 수업 시간에 연동해서 쓰기도 훨씬 편하고요. 챗GPT 이외에도 AI 서비스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교과서 회사나. 그래서 웹과 앱 형태의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아이패드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아이패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폰 원래 쓰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늘 딱 넘버스란 툴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툴은요, 저희 학교 선생님은 실제로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수업에 1인 1디바이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쓰는 앱은 딱 이거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래 수업하던 방식에서 디지털 할 때도 교과서나 학습지를 넣고 싶으실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이니까 영상이나 음성, 사진 등 미디어도 넣고 싶으실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이니까 학생들끼리 교사와 학생이 연결돼서 온라인 수업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학생들이 이렇게 아코디언 같이 생긴 바인더에다가 모은다 그랬는데 디지털에서는 이게 축척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많이 나오고 이미 있는 AI 코스웨어와 연계 수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바로 어떻게 수업했는지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넘버스라는 앱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교과에 대한 고민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도덕 시간을 전담으로 받게 됐어요. 학교에서 다른 업무가 있어서 전담으로 받게 됐는데 제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왜 애들이 도덕을 싫어할까? 그리고 제 생각은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책 읽고 계속 설명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루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표현하게 할 수 없을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표현하게 하면 많은 생각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끼리 그리고 교실에서 쉽게 공유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역량 중에 기본인 의사소통이고 창의력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교과서 위주로 할 때도 제가 하던 수업은 이렇게 교과서 위주로 하기보다 포스트잇에다가 생각들을 써서 공유하는 수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요. 제가 이 수업을 넘버스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넘버스란 앱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무한의 종이 캔버스에다가 우리가 디지털 안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방식은 다 탑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원래 포스트잇 활용한 수업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포스트잇 모양의 도형을 넣고 아이패드의 장점은 기본 앱들이 펜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모둠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활동을 여기다 넣었더니 이 활동과 달랐던 점은 뭐냐면은 수업이 끝나고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기 넘버스 시트지에 모여있기 때문에 누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또한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키보드 타이핑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펜을 활용한 수업을 초등학교 특히 했을 때는 만약에 키보드 타이핑으로 가면 생각보다 많은 창의력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제한이 되게 됩니다. 텍스트 타이핑은 가능하니까. 그런데 펜을 열어줬더니 뭐 자기 이름을 쓰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펜으로 예쁘게 꾸민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도덕 시간이니까 마인드맵을 그릴 일도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펜으로 그리고 있는 이런 약간 창작과 지식 활동의 중간적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맘대로 한 게 아니고요. 옆으로 가보시면 교과서 기반으로 했어요. 그리고 교과서 기반으로 할 때에도 도덕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봐지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올려져 있는 동영상들을 이렇게 링크로 했는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놀라운 점은 광고가 안 나오죠. 예, 넘버스나 구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튜브에 교육 자료들을 넘버스에 탑재했을 때 광고가 차단되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학생들에게 유튜브를 활용할 때도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활용 자료가 됩니다. 혹시 우리 학교가 1인 1 아이패드가 아직 아니라서 선생님밖에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는 학생들한테 배포해서 학습지였지만 학생들이 없으면 말 그대로 교사에게 전자칠판이 되는 거겠죠. 교사는 여기다 쓰고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저희도 패들릿을 씁니다. 이렇게 패들릿 써서 친구들이 패들릿 쓴 것 중에서 내가 공감하는 그런 정보들은 이렇게 캡처해서 여기다 이렇게 모으라고 하는 지식 장터 같은 수업도 하고요. 펜이기 때문에 도덕 시간인데 아이들이 웹툰으로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실천했던 내용들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학습지가 아니라 교과서가 너무 좋은 경우는 교과서만 이대로 삽입을 해도 그냥 학생들이 여기다 쓰면 자동으로 수합이 되는 그런 교과서형 학습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날로그 상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활동은 사실 이 무한의 공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이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지식 교육을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지식 생산자가 되어서 그리고 지식도 중요해요. 지식 생산자가 되려면 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툴로서 넘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도덕 시간에 썼던 방법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수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교과로 넘어갔을 때는 교과가 조금 고민이 달라졌어요. 수학은 왜 어려울까요? 저는 제가 수학교육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교대 출신이지만 이과 출신인데 수학은 저는 약간 체육과 같은 느낌을 받는 편입니다. 즉 어느 정도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처럼 반복과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수업 시간 내에서는 반복과 훈련할 시간이 부족하고 교사가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서울 학교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전남 지역 아이들은 사교육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학 학력을 굉장히 많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즉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만큼 자신의 속도만큼 조절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 과목에서도 이 과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도 의사소통과 창의력이 가능할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학을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학교 6학년 박지훈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자, 박지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풀으셨냐면은 거꾸로 계실 수업 모형을 이 시트지에다 반영을 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아이들의 개념을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걸 보고 아이들이 첫 번째 교과서 내용은 스스로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짝과 함께 서로 설명하면서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문제풀이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배운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봐. 너 스스로가 설명하는 아까 선생님이 제시해줬던 동영상을 만들어봐까지가 일상적인 수업 루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풀고 자신들이 생각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수업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교실 또한 이 안에서 넘버스에서 이렇게 구현이 가능했고요. 이거는 작년 시트지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박지훈 선생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양승복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양승복 선생님, 동학년 선생님입니다. 동학년 선생님이신데 이분들은 미래인 교과서를 활용해서 어떻게 교과서를 개량했냐면요.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강의를 아이들이 보고 또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을 듣고요.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교과서에서들 특히 미래엔에서는 AI 클래스라고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요. 그 학생의 책정된 점수에 기반하여 기초, 심화, 아니면 쌍둥이 문제라고 하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제시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점수는 선생님한테 자동으로 합산되는데 이걸 여기에다 링크를 걸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진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 학습지 한번 봐볼게요. 보니까 기초 드릴 학습지라고 적혀있죠. 기초 연산했는데 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수학 힘책 풀었는데 그래 좀 나아졌죠. 근데 여기가 비어있죠. 이 학생은 이번 시간에 수학 힘책을 다 푸는 데까지 본인의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을 한번 봐볼게요. 똑같은 학습지인데요. 이 학생은 조금 이해도가 높은 학생이에요. 기초 기본 드릴 학습지를 갔는데 지금 굉장히 정답률이 높죠. 그래서 이 학생은 수학 힘책 풀고 어디로 갔냐? 여기로 안 가고 아래로 내려가서 심화 학습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채점된 거 보시면 그것도 다 맞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학생은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번 시간에 내가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은 내가 직림수의 부피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설명하는 녹음도 집어넣는 거죠. 직림수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그런데 이 학생의 수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아래에 가보면 패들렛이 있죠. 링크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패들렛에 아까 박지훈 선생님이 수업했던 거랑 비슷한 것처럼 자기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저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까지 이 학생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수학에 자신 있고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지식에 그냥 문제풀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들을 설명하는 활동으로 해서 지식의 생산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스 학습지는 이렇게 도덕교과와 수학교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데 그거 저희가 하기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교사 한 개인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미래의 교과서에 보면은 아예 교과서 자체가 넘버스 파일로 초중고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비상교과서인데요. 여기도 넘버스가 올라와 있네요. 교과서로. 그리고 동아출판사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플 넘버스 학습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기초 지식 수업을 학생 중심으로 할 때 별도의 학습지를 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해서 애들을 열심히 공부만 시키자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 아이패드에는 멀티미디어 학습 결과를 창작할 수 있는 좋은 앱들이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인데요. 키노트라고 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 쇼가 키노트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냐면은 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쇼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때 그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션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해보니까 방금 전에 영상에 소리가 없어서 썰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주 느낌이 나는 소리를 프로듀싱할 수 있는 앱을 제안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아이패드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러지 밴드라고 하는 앱인데요. 여기서 녹음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도 쉽게 음악을 창작해서 아까 방금 전 그 영상에다가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러지 밴드를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그 밖에도 뭐 게러지 밴드뿐만이 아니라 뭐 이 소리와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영상을 병합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AR도 가능해요. 기본 앱으로. 자, 그러면 도덕교과와 수학 시간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덕 시간인데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끊임없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창작하는 이런 활동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기 보이는 거는요 수학 개념인데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는 수학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수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아이들이 했던 좋은 창작물들은 학생들과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고 또 학부모까지 공유했을 때 사실 이 가치를 제대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스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출판할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여기 계시는 박지훈 선생님 반이 어제 막 따끈따끈하게 마무리한 책인데요. 자, 보면은 이 책에는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했던 모든 수업들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급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그리고 생활통지표와 함께 학부모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의 지식의 생산자가 돼서 공유를 하는 저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학교의 문화가 되어서 옆에 계시는 양승복 선생님 그리고 아래 계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현재 함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학교의 모습은 이렇게 아이들이 태블릿을 쓰고 있는 모습일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디지털을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창작자로 키우는 것 그리고 학생들을 지식의 생산자로 가기 위해서 지식의 소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태블릿에서는 이런 게 돼 있고요. 이게 바로 저희 학교의 비전입니다. 자, 이 사례를요. 저는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사례를 저는 운이 좋게도 외국에서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것만 딱 공유하고 할게요. 방금 전에 발표 시간이 남아가지고 영풍문고 가갖고 책을 딱 열었는데 이 말이 딱 귀에 꽂히더라고요. 만약에와 언젠가를 땅에 심었는데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면. 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학교에 아이패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디지털 기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권장해드리는 건 just do it이에요. 언젠가 더 좋은 게 나올 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시도해 보시라는 걸 강조해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한진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이 지식의 창작자 그리고 생산자가 된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아이패드 OS를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신 영광중앙초 박한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교육 사례는 서울 영화초등학교 오보람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보람 선생님께서는 영어 교과 수업을 준비하며 크롬북으로 활동뿐만 아니라 평가까지 디지털화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디지털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이 발표 하나만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영화초등학교 교사 오보람입니다. 저는 발표 주제가 에듀테크와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 수업인데요. 저는 영어 교과 전담 교사로서 주로 크롬북을 가지고 다양한 영어 수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크롬북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했을 때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서 이제 하이테크, 하이터치에서 예시했던 바와 같이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시키도록 한다든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등의 교수 학습 방법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그리고 현재 역량에 적합한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설계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 수업은 원아워라는 사이트에서 학생이 단어도 학습하고 문장도 학습하고 말하기 표현 활동도 학습 활동을 했던 내용이 리포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 학생이 단어를 학습을 했을 때 얼마나 정답을 맞췄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제시한 영상에 문장을 따라 말하기를 했는데요. 이 문장 따라 말하기를 어떻게 했는지 교사가 하나의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time
time is it, Dad? It's 7 o'clock. Thank you. What time is it? 네, 영어 말하기에서 이제 반복해서 말하기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적절한 교육적으로 적합한 영상을 제공했을 때 학생들이 이걸 따라 말하기를 하고 교사가 학생별로 어떻게 말하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별로 최적화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학급 내에는 언제나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가 존재합니다. 아까 애플에서도 발표해 주셨다시피 빠른 학습자를 위해서 좀 더 심화된 문제를 제공하고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는 쌍둥이 문제와 같은 보충 학습을 제공하잖아요. 영어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활동을 같은 시간 내에 다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속도에 맞게, 학습자의 속도에 맞게 다양한 활동 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좋고요. 이거는 알공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학생들이 단어와 문장과 대화를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얼마나 어디까지 학습을 하고 이해를 했는지 교사가 또 리포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기에는 AI 챗봇이 심어져 있어요. 이제 GPT 기반의 챗봇인데 여기에서 이 챗봇과 학생이 어떻게 대화했는지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I'm good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작년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혼합수업 사례로 촬영했던 영상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혼합수업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기존의 교과서와 스마트 기기 사이에 전환해 가면서 보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더 많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제 스마트 기기 크롬북 사용해서 수업하니까 구글 번역 이런 거에서 모르는 단어 찾을 수 있고 퀴즈도 하고 게임도 하니까 활동적이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더 잘 되고 뭔가 기대되고 이 시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책을 넣어놨어요. 네, 작년의 활동 모습이고 6학년 학생들이 북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협력하여서 모든별로 안내서를 만드는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가끔 일각에서는 디지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모니터에만 주시하느라 서로 대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보이신 것과 같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적인 소통 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클래스룸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모든 학급의 클래스룸을 생성하고 전 학생과 전 교사에게 구글 계정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활용하고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상황, 즉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좋았지만 저는 올해 대면 수업만 하는 현 시점에도 이렇게 클래스룸을 개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무엇일까요?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어떤 수업 활동을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좋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도 클래스룸 내에서 교사와 함께 활동했던 구글 문서라든지 구글 슬라이드, 그 밖에 다른 자료들이 차곡차곡 구글 드라이브 안에 쌓이기 때문에 1년간의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수업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한다, 오늘 뭔가 한다 했을 때 선생님 오늘 그래서 뭘 하나요? 어디에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을 수십 번 들게 되실 텐데, 이 클래스룸에서 접속을 해서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는 걸 연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아도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초등 교사인 저로서는 상당히 이제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탭 화면인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는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관리자가 학생들에게 시작 페이지를 어떤 URL들로 로드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으로 사용하는 클래스룸을 맨 첫 페이지에 새 탭 페이지로,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학생들과 자주 활용하는 페이지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도록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에도 탭을 전환해 가면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활동을 전환하기가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전 북크리에이터에서 사물의 생각 그리기 활동했던 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모든 별 안내서 만들기도 이 북크리에이터를 사용했고요. 아마 애플에서 아까 페이지스를 사용해서 책 만들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북크리에이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활동은 4학년 학생들하고 함께 했었고요. 학생 한 명당 한 페이지씩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4학년 영어 시간에 2개의 단원을 배우고 복습 활동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이 단원에서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이나 기분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을 하기, 혹은 언어나 단어나 어구를 쓰기를 활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물의 위치를 표현하는 말하기 혹은 쓰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 2개를 융합해서 지금 펜이 책상 위에 있다, 그리고 펜이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2개의 페이지로 나타낸 건데요. 이거의 장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지금 그림이, 학생이 그림을 그린 게 물론 그림을 그린 것도 있는데 아닌 것 같이 생긴 것도 있죠. 이게 뭐냐면 북크리에이터에 내장되어 있는 오토 드로이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토 드로이 기능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원만하게 표현하고 색칠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많은 활동을 준비하시는데 꼭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이 아니더라도 가끔 주객 전도가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매몰되느라 정말 그 시간에 성취 기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도달해야 될 활동에는 좀 뒷전이고 그림 그리고 꾸미는데 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되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데 이런 오토드로우 기능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데는 조금 시간을 덜 쓰고 덜 할애하고 이 차시에서, 이 단원에서 이 학생들이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단어와 어구 쓰기, 감정 표현하기, 사물의 위치 표현하기들을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은 공동 슬라이드로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에는 구글 문서나 구글 슬라이드를 많이들 활용하시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써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She has long straight hair라는 단원에서 사람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글쓰기를 해야 되는 차시였는데요. 각 페이지마다 사물처럼 보이는, 사물이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다 집어넣어주고 아이들에게 이름도 다 써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묘사하는 글을 써보자라고 해서 한 페이지씩 맡아서 다 썼고 마지막에는 교사가 전자칠판 앞에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발표 자료로 활용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페어덱이라는 실시간 반응형 슬라이드입니다. 보통 형성평가,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6차 시의 형성평가 랩업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 교과서에 있는 종이 위에다가 쓰는 것보다 이렇게 교사가 슬라이드를 넘기면 학생의 슬라이드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내에서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씨를 텍스트로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투표를 하거나 정답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실시간 반응형 슬라이드 활동도 많이 했고요. 이거는 맨 처음에 제가 리포트 보여드렸던 원아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은 단어 익히기와 문장 쓰기 연습을 하는데 문장 쓰기 연습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단어의 철자를 맞춘다든지 혹은 이 문장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도록
단어들을 재배열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화면을 쭉 보시면 이 학생들이 모두 다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단어의 뜻을 맞추고 있고 어떤 아이는 단어의 스펠링을 맞추고 있고 어떤 아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의 단어의 순서를 맞추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어린이에게 주목을 해보면 지금 이 다음에 오는 알파벳이 철자가 무엇인지 헷갈려서 최대한 이제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다 이것저것 입력해보고 다시 스피커 버튼을 눌러서 소리도 다시 들어보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틀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을 때까지 여러 번 시도를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곧 찾겠죠. 드디어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이거를 좀 포기할 수도 있는데 혹은 책이 있으니까 좀 열어보고 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시도를 해봤던 게 좀 칭찬을 해줄 만했고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관순시하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문장을 맞추는 거 쓰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행평가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수행평가는 형성평가 형태의 수행평가였어요. 그래서 구글 설문지에는 설문을 하고 뭐 이거를 통계를 내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퀴즈 형태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교사가 미리 입력해 놓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구글 설문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을 한번 볼게요. 정답을 입력했고요.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점수 보기를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초록색으로 뜨는 거는 맞춘 거예요. 그럼 아이는 교사가 채점을 해서 나눠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종이 없이 바로 수행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이거는 문장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초반에 보여드렸던 원아워에서 동영상에서 따라 말하기 연습입니다. 그 영어 시간에 말하기 연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롤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교사가 프롬프트를 주면 그것을 뭐 리핏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기기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말하기를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챗봇과 대화하기인데 챗 GPT 기반의 챗봇을 교사가 제한적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챗봇에서는 이 영어 시간에 배웠던 표현과 관련해서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제한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하기를 하거나 혹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크롬북엔 키보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타이핑을 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만 수업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보람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디지털 수업은 전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교과서, 기기 간 전환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크롬을 활용해서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신 서울 영화초 오보람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서울 노원초의 김현정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MS 몰입형 리더와 읽기 향상 도구를 활용한 난독증 지원과 기초 학력 향상을 주제로 윈도우를 활용한 교과 수업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초 김현정입니다. 오늘 저는 MS 몰입형 리더와 읽기 향상 도구를 활용한 난독증 지원과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짓고 나서 좀 당황했어요. 그리고 조금 좀 부담스럽다 생각도 했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제목이 좀 컸거든요. 왜냐면 난독증이란 거는 한 번에 고쳐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문 선생님과 오랜 시간 동안 스킬이라던가
그런 연습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없을까라는 고민하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난독증 많이 알고 계신데요. 학습 장애 유형 중에 읽기 장애입니다. 글자의 모양과 무관하게 읽기 오류가 나고요. 내용을 읽어주면 잘 이해하지만 내용을 읽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느리고 힘든 친구들을 난독증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난독증에 대한 그런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몇 년 전에 1학년 학생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글을 1년이 지나도록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한글을 또 잘 읽다가 어느 날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못 읽는 거예요. 저는 한글을 못 읽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 친구는 한글 해독이 늦을까라고 제 능력밖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2학년을 올려보냈는데 그 친구가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난독증을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그때 난독증인 줄 아이를 알았더라면 그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런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런 전문 지식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 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이걸 같이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www.office.com이라는 페이지를 제공하는데요. 지금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에게는 무료로 학교 계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계정이 제공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세요. 원래는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학교 계정을 이용하면 5,000개가 넘는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프라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치형 파워포인트라던가 설치형 엑셀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내고 쓰는 거, 설치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하시려면은 오피스닷컴에 들어가셔야 되고, 이걸 또 무료로 사용하시려면 학교 테넌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학교 계정은 따로 저에게 따로 여기 끝나고 여쭤봐 주시면 제가 또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온라인에 보시면 오피스 폼스가 있고요. 오피스 파워포인트가 있고요. 오피스 워드도 있습니다. 이게 다 온라인에서 구글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앱들을 하나로 엮는 것을 팀즈라고 하는데요. 제 아이들하고 저는 팀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팀즈는 일종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요. 팀즈 안에서 워드를 불러올 수 있고, 팀즈 안에서 파워포인트를 불러올 수 있고, 팀즈 안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요. 화상회의라던가 과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글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알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건 아는데 팀즈에서 그리고 오피스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이 팀즈를 사용하시려면 수업용 팀즈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업용 팀즈를 이용하셔야 과제 및 성적이라는 탭이 생기고요. 거기다가 학생들의 분석 도구까지 인사이트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팀즈는 그래서 저는 지금 4학년 과학 교과를 맡고 있는데요. 학생들하고 4학년 교과를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었더니 그러면 아이들 마무리를 온라인으로 평가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었어요. 팀즈에서 온라인 평가를 만들어서 이 학생들에게 모두 다 배포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첫 번째 질문부터 틀렸죠. 첫 번째 질문부터 오답을 딱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12분 54초가 걸렸습니다. 이걸 다 푸는 동안 200점 만점에 90점을 맞았어요. 200점인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다른 아이들 성적을 맞춰봤더니 150점, 120점, 170점 여러 분포가 나왔어요.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오답을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친구들이 어떤 오답의 매력을 느꼈는지, 어떤 잘못된 이들을 많이 했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런 점수들은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엑셀로 다운받는 버튼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엑셀 파일로 고스란히 내려갑니다. 제가 이번에 수업 성적을 마무리할 때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점수가 마음에 들진 않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의 평균이 150점 정도가 나왔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가르친 것 같은데 아이들의 왜 성적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하다가 팀즈 안에 있는 읽기 진행이라는 과제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팀즈 안에서는요, 아까 앞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읽기 기능 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그냥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던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들을 올려주시면 그거를 화면에 띄워줘요. 그럼 학생들은 그 화면을 보고 자동으로 읽어요. 그럼 읽는 게 비디오로 녹화되거나 음성으로 녹화됩니다. 그러면 그 녹화된 거를 분석을 해요. 인공지능이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속도로 읽었고 제대로 읽었고 생략된 것이 없는가 혹은 빠진 것이 없는가 혹은 지나간 것이 없는가를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과에서 이게 아주 유용할까요? 맞습니다. 언어 교과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1학년 때 수업에 이런 과제 많이 내주시죠? 교과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부모님 앞에서 읽고 3번 읽고 검사해서 사인 받아오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숙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숙제도 하루 이틀이죠. 학부모님 굉장히 힘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과제를 교사는 파워포인트 혹은 워드, 엑셀 이런 거 한 번으로 올려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영어는 공신된 사이트에서 기본으로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샘플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리드웍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어 사이트에서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유치원 수준, 2학년 수준, 6학년 수준, 심지어 중학교 수준까지 이렇게 클릭만 하면 그 지문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만 쓸 수 있느냐? 한국어만 쓸 수 있느냐? 중국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프랑스어도 가능합니다. 왜냐?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여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같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4학년 1학기 과학 정리본을 만들었어요. 책에 있는 정리 내용을 제가 타이핑을 해서 이걸 올렸죠. 이걸 올리면서 얘들아 시도 횟수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 시간 제한은 없어. 그리고 발음 민감도는 덜 중요해. 그리고 읽기 코치는 여러분들이 틀린 읽기 코치가 여러 번 반복되어서 제공될 거야. 이렇게 해서 과제를 만듭니다. 지금 지층과 화석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이렇게 보내면 학생들은 이제 시작 3, 2, 1 하면 바로 막 읽습니다. 지층은 화석은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 영상을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읽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읽는다고 하면 한 사람만 읽죠. 교실에서는. 그런데 시작함과 동시에 각자의 속도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잘못된 발음이 어떤 건지 색깔로 표시해줬고요. 삽입 생략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 표시되어 있고 반복되었고 셀프 수정한 것. 잘못 얘기하고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표시가 나오고요. 정확도 비율이 나옵니다. 저기 영상에는 보이진 않겠지만 까만 화면에는 학생들의 얼굴이 보여요. 제가 플레이하면. 그러면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화면을 교사가 볼 수도 있고 이걸 그대로 학생에게 보내줘요. 네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좋아하고 있고 이 부분을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겠죠. 근데 지금 이게 오른 게 아이들이 이렇게 리딩 연습을 하고 나서 오른 건지 아니면 평가를 2번을 해서 오른 건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게 올랐어요. 159점에서 170점으로 갑자기 휙 뛴 거죠.
아이들의 자신감도 같이 올랐어요. 선생님, 제가 했더니 좀 더 올랐어요. 제가 공부했더니 그래도 이번에는 맞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줘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달리 떨어진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90점이었는데 60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서 말씀을 드렸더니 미동초 김선미 선생님께서 그 친구는 문해력이 약한 것일 수 있어요. 제가 도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그대로 팀즈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책을 읽은 적에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다. 선생님이 내가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친구는 모든 분야에서 다 하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더 소득은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고민을 얻는 4명, 5명의 학생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을 제가 추적 관찰하고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한다면 이 친구가 학습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학습이 왜 결손되는지를 제가 데이터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로 알 수 있게 된 것을 이렇게 인사이트라던가 학습 결과로 학부모님들께 같이 설명하면서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준다면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주춤거리고 어느 부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팀즈의 난독증과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윈도우를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신 서울 노원초 김현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전주 전라초에서 오신 최나은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웨일북으로 쉽게 만드는 초등 에듀테크 수업을 주제로 네이버 웨일을 활용한 교과 수업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전라초등학교에서 온 더 나은 채쌤 최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모 연수원에 갔어요. 네, 연수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막 모여 계셨는데요. 선생님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듀테크 이제는 지겹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연수원에 에듀테크 강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조용히 지나쳐 왔습니다. 이런 디지털 러닝이나 에듀테크라는 말이 처음에는 정말 낯설게만 느껴졌는데요.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지겹게 느껴질 만큼 정말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학교 현장에 정말 많은 디바이스들이 들어왔죠. 저는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디바이스들을 거의 다 수업에 써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초등 디지털 수업은 쉬워야 하는구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쉬워야 하는구나. 제가 조금 더 쉽게 디지털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기기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웨일북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의 장점이 뭐예요? 무려 73.9%나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재밌어서요. 맞아요. 아이들 디바이스 수업 정말 좋아합니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디바이스 수업에 도전을 하시는데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웨일북의 주요 기능 3가지로 이런 어려움들을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관리입니다. 아마 전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디바이스 수업을 하다 보면 돌아서면 아이들이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유튜브 보고 있고, 돌아서면 어플 같은 거 몰래 설치하고 있고. 근데 사실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 관리라는 웨일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요, 아이들의 웨일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그 교탁에 있는 PC 화면인데요. 수업 관리 프로그램이 켜져 있어요. 이날 동아리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무엇을 누르는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디바이스를 검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에 빠졌다 하면은 그 친구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디바이스 수업을 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들과 똑같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패들렛 웹사이트, 교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소창에 써야 되는 주소를 일일이 한번 불러줘 볼까요? 자, 집중의 박수, 짝짝짝. 자, 얘들아, 한영키 눌러봐. 선생님 불러줄게. H, T, T, P, S. 저거는 콜론인데 너네 콜론 아니? 이렇게 일일이 불러줬다가는요, 그날 수업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일이 받아 적는 거는요, 어른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주로 쓰는 웨일북 기능 중에 하나가 탭 전송이라는 기능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수업 관리 화면인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탭 전송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 기기에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바로 띄워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투닝이라는 웹사이트를 탭 전송으로 보냈고요. 잠깐 기다리면 아이들 기기에 바로 똑같은 투닝 웹사이트가 팝업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불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이죠. 이렇게 아이들과 즐겁게 하하호호 활동을 하다 보면 중간에 주의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에 디바이스를 쥐고 있는 어린이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을 보세요. 애타게 불러도 아무도 보지 않아요. 이럴 때 또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수업 관리에 있는 화면 잠금이라는 기능입니다. 조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제일 싫어하는 기능이에요. 화면 잠금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 디바이스 화면이 바로 바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잠겼습니다 라고 뜨게 되고 아이들 기기가 바로 먹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면서 귀가 트이는 거예요. 선생님 기계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선생님 잠갔거든 하고 중간에 필요한 안내사항이나 전달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신 다음에 또 우측 상단에 있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이 활동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4in1 모드와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웨일북은요, 노트북하고 태블릿의 물리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접합부인 힌지가 360도 힌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노트북처럼 펼쳤다가 완전히 반대로 접어서 태블릿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웨일북을 4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어서 그걸 4in1 모드라고 합니다. 이 4in1 모드랑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해서 제가 한 활동 보여드릴게요. 5학년 영어 활동인데요. 아이들하고 I'd like fried rice 라고 해서 볶음밥을 주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활동을 했어요. 모르는 낱말이 있다면 이렇게 노트북 모드로 영어 사전에 검색을 했고요. 지금 담백한이라는 단어를 아주 심각하게 찾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 활동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야 될 때는 태블릿을 세울 수 있는 텐트 모드 아니면 완벽하게 접을 수 있는 태블릿 모드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디지털 드로잉을 하는 활동을 좋아해서 펜이 지원된다는 점이 참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렇게 나온 아이들의 활동 결과물인데 알아보시겠나요?
지금 두 번째 거는 떡볶이예요. 잘 그렸죠? 세 번째는 제가 전주에서 왔잖아요. 비빔밥입니다. 네 번째는 치킨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옆에 다 써놨어요. 뿌링클, 치즈볼, 순살치킨.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활동 뭔지 아시겠나요? 네, 맞아요. 치킨 푸드라고 아이들이 써놨어요. 닭발. 저는 이렇게 발톱이 예쁘게 정리된 닭발은 처음 봅니다. 첫 번째 있는 그림은 양갱이에요. 양갱. 그래서 그 아래에 아이들이 글까지 썼습니다. What's 양갱? It is a sweet jelly from Korea. It is sweet and chewy. 이렇게 디지털 활동지로 활동을 하고요.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해서 이 수업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 웨일스페이스 제휴 서비스라는 기능입니다. 선생님들마다 쓰시는 에듀테크 서비스들이 정말 다양하죠. 학년별로 또 교과별로 정말 많은 에듀테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잽에듀. 두 번째로는 온라인 퀴즈 플랫폼인 퀴즈엔. 세 번째는 투닝인데요. AI 웹툰 제작 플랫폼이라고 해서 웹툰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투닝으로 아이들과 한 활동이에요.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한 컷짜리 웹툰을 만드는 활동이었는데 무슨 단어 공부하는지 딱 봐도 아시겠죠? I'm happy 라고 해서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4학년 영어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업을 풍성하게 꾸미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업을 준비할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좌절하는 순간이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계정 때문인데요.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수업 한번 하자고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웨일스페이스 제휴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바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웨일북은 처음에 부팅을 할 때부터 웨일스페이스 계정 하나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계정으로 웨일스페이스 제휴 서비스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과 미리 캔버스 수업을 한다고 해볼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수업 관리의 탭 전송 기능 있죠. 그걸로 미리 캔버스를 팝업으로 띄워준 다음에 아이들한테 미리 캔버스 로그인 하세요 라고 하면 아이들은 여기 나와 있는 웨일 로고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바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실에서 주로 얘들아 고래로 로그인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디지털 러닝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러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OS나 디바이스의 종류가 아니라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 정말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디지털 러닝은 쉬운 디지털 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활용과 접근이 쉬운 다양한 에듀테크들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에듀테크 수업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더 나은 채쌤 최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나은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이버 웨이를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신 전주 전라초 최나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5개의 교육 사례 발표를 통해 학교에서 그야말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술이 처음 등장하면 처음에는 기술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가 기술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교육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고민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어서 오후 4시부터는 각 분과 회의실에서 3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는 구글, 아이패드 OS, 클라스썸, MS 등 각 기관별 디지털 기반 교육 체험과 OS별 수업 사례 나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카드에 표기된 3부 프로그램으로 입장해 주시고 입장 시에는 QR코드를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신청자분들은 좌석이 남는 강의실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 체험을 위해서 각 분과별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제공되는 디바이스가 아닌 참가자 본인의 기기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기기에만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3부 분과 스크린 화면 및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제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등분과 사회를 맡은 서울 개포초등학교 김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